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토마스입니다. 국어 고1 그 교과서에 있는 1단원이에요. 근데 내용하고 상관없이 천재 1단원인데 이 요점 정리가 있을 때 이 요점 정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야죠. 자, 두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모여야 돼요. 혼자 하는 건 독백이라고 해요. 이게 대화하고 대사하고 차이는 대화 행동, 소설에 있고 대사는 희곡이나 드라마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해도 대화예요. 한 사람은 침묵해도 대화라고. 서로의 생각은 이성이에요, 이성. 느낌은 감성이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따로따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만 하면 대화가 아니죠.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침묵을 됐을 때 지금 침묵은 대화냐? 침묵도 상황에 따라서 대화로 칠 수도 있어요. 침묵의 대화. 그런 말이 있죠.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여기를 했으니까 이 좁은 의미에 대비 이걸 협의라고 그래요. 말로써. 말로써 안 했잖아요. 좁은 의미의 대화는 안 들어가는데 넓은 의미, 광의의 대화에는 들어가요. 협의의 대화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협의의 대화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한 개씩 끊어서 볼 때는 그러면 글로 써서 서로 주로 줘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서로 누가 도청할까봐 글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협의의 대화는 아니라고. 광의의 대화는 돼도.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다라는 이것 때문에 순서 교대가 나오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에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할 때는 공손하게 배려하면서 존중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서 교대의 원래는 당연히 적절하게 순서니까 이 적절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좀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적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대에 가면서 교대를 안 했다. 그러면 협의에 대한은 아니라는 거죠. 한 명만 일반적으로 혼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의냐 광의냐에 따라서 아리송하게 이것도 대화잖아. 이렇게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범위에 맞게 생각하면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럼 배려와 존중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손하고 뭐라고요? 공손하고 언어 예절을 지켜서 그러면 언어 예절이 뭘까? 또 다른 시험 문제 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배려와 존중의 차이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어 예절이 뭔지 설명할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전체 순서 교대와 공손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대화 원리를 이렇게 크게 두 개만 했다는 것은 서로 순서 교대는 이렇게 뭐라고요? 주고받는과 관련돼서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말로써 서로 생각과 느낌을 의사소통을 할 때는 예절에 맞게 하라는 얘기인 것 뿐이죠. 그러면 공손하게 주고받아라. 공손하게 순서대로 주고받아라. 하는 걸 여기다가 이 개념에다가 추가해서 요 원리까지 한꺼번에 써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가 있을 때는 이 요점 정리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이 단어를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분석하면서 설명할 수 없었을 때, 이거를 다시 찾아보면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언어 예절이 뭘까? 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언어 예절이 뭘까?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래요. 아까 2번에 나온 거 그대로. 언어 표현인데, 사회적 관습하래요, 관습. 관습 습관. 자, 관습이나 습관은 전해 내려오는 걸 관습이라고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습은 버려야 될 거예요. 관습 중에서. 전통은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될 게 전통이에요. 옛날에 국어 지문에 이게 별도로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관습. 이해되세요?
말하는 이는 화자고 듣는 이는 청자인데 이 관계로 하는데 대화할 때 뭐라고요? 상황을 고려해라. 그럼 육하원칙의 상황의 뜬금포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와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화자가 있으면 주어예요. 청자가 있으면 목적어예요. 주어가 목적, 이거 주체 높임, 이거는 객체 높임. 그런데 주어가 목적어를 얘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언제 얘기하느냐, 이게 시간, 통시죠. 어디서 얘기냐, 공시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럼 듣는 사람, 듣는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주체 높임이 높임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학생에게 선생님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이거 등록금 내시라고 하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에요. 육하원칙의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상황 중에 예를 2개로 든 것뿐이에요. 애플.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에다 써야 되겠네. 분명하게. 미안하고. 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하자. 이게 뭐라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니까. 자,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언어죠. 준언어가 있네요. 이것도 준언어가 있고 반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언어가 있고 다 언어인데 준언어 그거에서 반언어 비언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번은 이게 비언어라고 써있네. 그러면 이 준언어하고 비언어를 구분해서 나누어 주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반언어라고 여기는 안 써졌네요. 이거는 동반수반하는 언어예요. 동반수반. 뭘 동반하냐? 소리를. 왜? 여기 아까 뭘로 했어요? 말로써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수반해야 돼요. 말을 수반하니까 억양, 높이, 강세. 이렇게 언어와 관련되잖아요. 근데 뉘앙스를 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반 언어예요. 자, 비언어는 뭐예요? 언어가 아닐 비잖아요. 이 반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언어는 언어가 아니니까 동작이겠지. 그죠? 동반언어, 반언어. 그럼 준언어는 뭐냐? 언어. 이건 소리죠. 그럼 이것도 준언어도 있죠. 그러면 준언어, 반언어, 비언어. 그럼 이건 동작만. 그럼 이 반언어를 준언어라고 이 용어를 다 출판사마다 다르게 썼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비언어는 아니라는 뜻이고 아닐 비니까 이거는 언어에 준한다. 소리가 준한다. 왜? 아까 최초에 말로써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을 준용한다. 비슷하다. 말의 느낌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소리와 연관된 거고 그쵸? 준언어. 비언어는 동작이고 이렇게 되겠죠. 손짓 동작 말할 때. 자, 부탁. 상대방의 부탁이나 건의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 또 상황이면 이건 상황 안 살펴요? 당연히 살펴야지. 사과할 때도. 사과할 상황이 아닌데 상황 해봐.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이게 부담을 줄여주라는 거죠. 왜? 부탁하고 건의하니까 들어줘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부탁이나 건의하는 까닭, 이유를 얘기해서 이유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샘플로만 들은 것 뿐이에요. 대화 상황 중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는 뭐라고요? 언어 예절 여기에서 수상됐지만 여기 관습이 뭐냐고 이렇게 관습이. 왜? 습관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니까. 말하기를 하니까 말하는 듣가의 청자의 듣기도 같이 써주는 것 뿐이겠지. 그러면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의 환경을 관습이라고 해요. 그게 말하기가 다양하게 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회에 맞게. 자,
사회문화의 특징한 거에서 개인부터 보면 상황에 따라 말하는 거 당연하죠. 듣기 말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관습이잖아요. 집단의 관습. 개인이나 집단에서 집단의 관습이 더 중요하잖아. 근데 이걸 깔라보니까 세대와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세대는 시간이라는 거지. 시간. 왜? 이렇게 했을 때 통시성이니까. 시간을 통과하는. 그러면 공시성도 있어야 되잖아. 공시성.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지역차. 통시성은 뭐라고요?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미래 사람. 뭐 이렇게 세대 차이. 한 세대는 30년이니까.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이해해라.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현타 왔어요 하면 이해 못 한다는 거지. 언어가 있으니까. 배려하면서. 이제 지역은 뭐라고? 지역 방언. 지방 언어가 방언이에요. 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원활한 소통에서 표준어 당연히 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북한은 문화어라고 그러지. 표준어는 현재 서울에 교양 있는 중산층이래. 교양 있는 중산층이 쓰는 말. 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말하는 방법, 화법, 화장문화도 화법, 옳고름을 판단한 대상이 아님을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당시.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방법의 다양함이라고. 다양성. 방법의 다양성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준어로 하지만 이렇게 지방 언어로 얘기한다고 그게 이 표준어, 이 어느 지방 언어는 옳고 어느 지방 언어는 틀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론이 이어져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는 게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자, 이게 국어에서 말하기, 말듣, 익습 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이거부터 해요. 말하기. 그 다음에 아니요, 듣기부터 하죠. 이게 들어. 엄마 해봐. 그러다가 하면서 숨 쉬는 걸 엄마 했다고 잘했다 그러니까 하지. 그 다음에 읽죠. 그 다음에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쓰기요. 안에 듣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요. 그런데 제일 조금 연습한 건 뭐죠? 말하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쓰기를 공부를 하면 어떻게 읽을 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음상 언어고 이건 문자 언어인데 음성 언어가 훨씬 어려워요. 글자는 계속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성 언어가 어렵고 말하기 듣기 중에서 말하는 건 지가 몰라도 그냥 중얼중얼 책 읽고 말하면 되는데 듣는 거는 아는 거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듣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신이 있어서. 그러면 이 국어 언어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뭐 하려면 쓰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읽자.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읽기와 쓰기의 쌍방형식 훈련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봐야지 하고서 말하기가 늘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먼저 해야 말하기가 늘어요. 그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식에서 어떻게 말 잘하냐고.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잘 알아야 여기다가 요점 정리 쓰고 주제 쓰는구나 하니까 읽고 이렇게 구조 만드는 거니까 하고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논술 공부를 했을 때 쓰기가 제일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요. 이해됐나요? 네. 어쨌든 말하기 듣기는 화법이고 화법. 이게 읽기 쓰기는 장문이에요. 장문. 그러면 이거는 수능 듣기고 쓰기는 논술이고 이게 듣기 평가가 없어졌어요. 옛날 국어가 있다가. 그래서 말하기 화법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말듯 화법을 나온 다음에 여기 뭐였어요? 쓰기가 나오는 거예요. 쓰기. 장문. 이제 구성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쓰기 중에서 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인터넷 글. 근데 인터넷 블로그 글을 쓰는데 이게 수필이에요, 수필. 자, 글은 수필과 그 밖의 글이 있어요. 문학은 수필과 그 밖의 글. 시, 소설, 희곡 이렇게 나눠요. 시, 소설, 희곡은 자기 나름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수필은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경험 체험하면 다 써도 돼요. 단지 경험만 하면 수필이 안 돼요. 그냥 수행평가고 체험학습이지. 여기에 깨달음을 써야 돼. 깨달음을 쓰니까 교훈적이에요. 교훈을 알려주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이에요. 이렇게 수필, 시, 소설, 희곡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 시, 운문하고 이 나머지 시 외에는 모조리 이거 포함해서 비문학까지 해서 산문이에요. 리듬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쓰기에 전체적으로 경험이 적은, 특징이 적은,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수필. 이 따를 숫자의 부필에 부 따라서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가 중요해요. 체험이 뭐냐? 청기화를 봤다. 플러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규화를 보면서 충분한 조사, 신중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험,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야 수필이라고요. 신문이나 기사책 여러 자료를 조사해요. 글을 쓰려면. 근데 이걸 신중하게를 안 했다는, 충분하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충분하게, 신중하게 못했다는, 충분하게 못하니까 신중한 판단이 안 됐다고. 그거를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보이니까 생생하게 전달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쓰기의 본질적 특성. 자, 말하기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도 소통했지만 이것도 소통이라고요. 근데 의미를 뭐라고요? 구성한다. 가출구 일소.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런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체계적. 체계가 구성이고 틀이에요. 단계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대화도 뭐를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아까 거는 뭘로 했어요? 음성언어로 했고 지금 거는 뭘로 해요?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문자에다가 영상에다가 소리까지 다 늘어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죠. 자, 쓰기의 맥락, 흐름. 그럼 뭐라고? 상황의 흐름, 분위기. 아까 상황이란 단어랑 똑같아요. 말하기는 상황이고, 쓰기는 이걸 맥락이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요? 1번.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써야지. 이 배경지식을 다른 말로 스키마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 배경이 되는 나의 지식. 스키마 이론이라고 스키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다르니까 설명이 다르겠지. 종합하여 뭐라고요? 조직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체계 구성, 가출구 이룰성이에요. 그거를 구성하는 과정, 글쓰기 과정이에요. 오, 그래서 글쓰기 과정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쓸 때 뭐라고요? 예상 독자 누가 있는지. 왜?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지. 아까 말하기에서도 화자가 있고 창자가 있고 이 말하는 대상이 있었잖아. 똑같아요, 구조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글로. 글을 독자가 처해 있는 뭐라고?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일으키고 수용된다고.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썼다고요? 상황. 이때는 뭐라고 썼어요? 맥락. 글에 쫙 써있으니까. 맥락은, 맥은 이렇게 집어보면 듣는 거고, 락은 딱 띄는 거거든. 그러니까 흐름. 자,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통해서 글쓰기 했잖아요. 네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옛날보다 더 많이. 즉시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걸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대회. 글짓기 대회.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글짓기 대회를 나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어떤 목적이 뭐예요? 주제 뭐예요? 주제 발표를 해주죠. 뭐에 대해서 쓰라고? 효에 대해서 쓰라고. 그럼 예상 독자가 누구예요? 학생? 학생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예상 독자가 채점관이에요. 그러니까 채점관이 좋아하는 걸 써야 글을 붙지. 학생은 재밌어야 되는데 채점관은 싹 버르장머리 없다면 떨어지지, 대회는. 그러니까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쓰기 계획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은 대회냐, 숙제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효지만. 세부적으로.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효에 대해서 쓰는 내 경험, 내 배경 지식. 자, 자료 인터넷에 검색해.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 경험은 서론에 넣자, 동그라미. 이 자료는 결론에 넣자. 요 배경 지식, 이거는 왼팔에 넣고, 이거는 오른팔에 넣고, 그러면 내용 조직할 때 서론, 본론, 1개, 2개, 3개, 그래서 결론, 대안, 이렇게 조직을 짜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체계적으로 뭘 짜요? 개요를 짜요, 개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도록 표현법, 수사법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검토하고 수정해요. 이거를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뭐라고요? 계획 세우는 거, 계획과 글이 일치가 어떻습니까? 라는 문제. 이거는 뭐라고요? 자료를 제시해주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1, 2단원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이 문제. 이거는 뭐라고요? 개요 고쳐보는 문제.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표현법 찾는. 조건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조건에서 표현 찾는 문제. 요거는 뭐라고요? 고쳐쓰기 문제. 이해돼요? 네. 이게 수능이 다 이게 화법과 장문의 문제들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이 있어요. 애들이 수능에 이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계획 짜는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화법과 장문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문제.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해서 자료를 찾아서, 이건 뭐라고요? 계획. 대상을 고려해서, 뭐라고요? 목표를 세워서, 주제에 맞게, 그죠? 제목, 대제목, 계획. 생성. 자료를 생성하고, 자료를 인터넷에서 띄운 다음에, 이걸 뭐라고요? 내용을 조직 구성하자. 어때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표현을 하자. 네. 표현한 다음에 뭐라고? 첨삭해야죠. 이렇게 글쓰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험 문제가 수능도 이 순서대로 계획 문제 하나, 생성 문제 하나, 계획 구성 문제 하나,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표현 문제 하나, 첨삭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서 모의고사를 왜 이렇게 시험 나와요? 하는 게 여기 이 1단원에 여기 다 나오네요. 자,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글을 전달하고, 쉽게 이해 잘하라고. 이게 평이성이라고 해요. 쉽게, 평이하게. 독자 즉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글쓴이의 독자와 상호작용이, 머니까 댓글이라고 얘기했어요. 블로그. 사진, 동영상도 올리죠? 이제는, 이것까지 올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글쓰기하고 뭐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체,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한,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과 사진이 나왔을 때의 차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네. 그런 문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배우냐? 당연히 지금 1단원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전체를 한번 검토하려고 1단원을 배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 상황에 이 단계 다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네.
그런 다음에 내용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이론이 왜 이게 나오는지만 점검해 봤습니다. 동학생입니다.